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 한국공공행정 우수사례 현장설명회에 코로나19 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초청 주한외교사절단이 과천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행정안전부 초청 주한외교사절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해 김세환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투개표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절단에는 케멜로바 주한 키르기즈스탄 대사를 비롯해 치카스 소사 주한 과테발라 대사, 로드리구의 자모라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카이사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 알사하디 주한 오만 대사 등 주한 외교공관 대사 5명, 부대사 3명, 참사관급 4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핵심은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관리,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런 가치들을 선거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주한외교사절단은 김세환 사무총장을 접견한 후 중앙선관위 소개 및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관리 경험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중앙선관위 청사 1층에 자리한 선거홍보관도 방문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보조를 위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13일 2020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당별 제21대 국회 의석수 등을 반영하여 2020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여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각 정당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2억 4,390만 6,650원, 국민의힘 46억 13만 970원, 정의당 7억 6,459만 930원, 국민의당 3억 3,913만 5,300원, 열린민주당 3억 2,179만 1,820원, 기본소득당 791만 2,020원, 시대전환 771만 6,570원, 민생당 2억 3,030만 9,890원 등입니다. 경상보조금은 평상시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 5월, 8월, 11월에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강과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12일 2020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MBC에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0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지난 11월 12일 오전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8개 정당이 참여하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향과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정의당 정현욱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KBS 1, MBC에서 동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실시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의 사무를 위탁 관리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의 선거 사무를 위탁 관리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는 2021년 1월 19일 화요일에 실시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 선거운동, 계도, 홍보에 관한 사무 등을 대행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위탁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사무 관리로 위탁관리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확한 절차 사무 추진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로 위탁관리 만족도 제고 및 선거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총괄 운영반과 상주 전담반, 시도 광역조사팀 등을 편성해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 이지혜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권이 없는 자입니다.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선거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수뢰 내지 알선수뢰, 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등은 선거권이 없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을 위반한 선거범,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수뢰 내지 알선수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형의 내용에 따라 선거권 박탈 기간이 달라집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선거권은 박탈됩니다. 이렇게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고 나아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용자에 대하여 사회적,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용자와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선거권에 대해 자세히 아셨죠?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거일 법정주의와 공고주의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선거일 법정주의와 공고주의입니다. 선거일을 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일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법정주의와 공고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정주의와 공고주의로 결정되는 선거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선거,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 지방의회 의원 증원 선거는 법으로 선거일을 정합니다.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된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등은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정합니다. 먼저 선거일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 이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 이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는 임기 만료 이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만약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이나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보궐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의 증원 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된 선거는 해당 연도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하며 선거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선거는 다음 연도 재보궐선거일에 실시합니다. 따라서 2021년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7일에,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만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공고권자가 선거일을 정하는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된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등이 해당되는데요.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합니다.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는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폐지, 분할,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해당 지자체의 설치, 폐지, 분할,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무대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하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자체의 장애 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한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이지만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독립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예지 씨는 또 왜 보이지 않죠? PD님, 감독님, 아니 맨날 예지 씨는 이렇게 늦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등장을 하시네요? 얼마나 기다린지 아세요? 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오셨다고요? 그럼요. 쌤 이렇게 깜짝 놀래키게 하려고 저 기다리고.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전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미안해요. 먼저 오셨구나. 숨어 계셨구나. 놀라셨다면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만난 이곳, 이 장소 어떤 곳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이곳은 저희가 수학여행이나 뭐 학창시절 소풍을 통해 익숙한 천안 독립기념관이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입니다.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천안 독립기념관을 이렇게 많이 부르세요. 그런데 이 공간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신, 소울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르고 틀리게 알았던 정보들을 다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또 이 프로그램에 또 만들어진 목적이자 우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오늘 함께할 곳은요, 바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입니다. 예지 씨,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뭔지를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바로 결의탑 아닌가요? 사실 이 결의탑이 이 독립기념관의 마스코트, 랜드마크,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의탑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영원 불멸하게 웅비하는 한민족의 기상과 그리고 통일과 번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 자주 독립에 대한 염원을 나타내는 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탑이 약간 그런 모습을 담고 있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 네, 맞아요. 합장하는 모습, 날개 네.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늘을 박차오르는 새의 모습을 또 형상뜨기도 합니다. 그럼 혹시 이거 크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맞죠. 50m 이상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51.3m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돌면서 이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함께 가보시죠. 예지 씨,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은 결의의 집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어요. 제가 아는 게 있거든요. 아는 이곳이 바로 수덕사 대웅전을 모방해서 설계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하셨네. 네, 공부하고 왔죠. 뒤에 있는 태극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태극기, 어떤 태극기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오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태극기는 한국 광복군의 서명 태극기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힘썼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하의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 그 대원이었던 문수열. 이 문수열이 광복되기 6달 전에 친구 이정수로부터 이 태극기를 선물 받아요. 그리고 광복을 맞이합니다. 광복을 맞이하면서 부대를 옮기는데 이때 같이 있던 동료들이 아쉬우니까 전부 다 이렇게 글귀를 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광복 이후에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글귀를 잘 보시면 광복에 대한 기쁨, 그리고 바람직한 국가상,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열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백이 없을 정도로 진짜 빼곡한 걸 보니까 모두의 독립을 위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글귀를 보시게 되면 온전한 자주 독립을 하자,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자, 백정백승, 이런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독립기념관이 왜 만들어졌고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러 가볼까요? 네, 함께 가보죠. 네, 그나저나 쌤, 이곳은 네네네.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제가 이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 배경을 얘기를 하면 네. 일단 화가 날 거예요. 화요? 자, 때는 바야흐로 1982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는 교육부가 있다라면 일본에는 문부성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정부 차원에서의 역사 왜곡이 들어갑니다. 당시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서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서술이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일본의 한국 침략을 한국 진출이라고 서술을 해요. 그 다음에 일본의 한국 토지 약탈을 토지 접수라고 서술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대로 표기가 됐나요? 그렇죠. 네, 역사 왜곡인 거죠.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르죠. 당시에 전 국민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립기념관 같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지키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 성금으로 이어집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그렇죠. 모은 건가요? 네. 그것으로 이게 걸린 그렇죠. 거죠. 그때 모인 금액이 490억이 넘었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네. 대한민국이.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1987년 8월 15일 날 개관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네. 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시관을 보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예은 씨, 여기가 2관이죠. 결의의 실현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9세기 때 이제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그 과정을 이제 이 전시관에 다 담아놓았죠. 여기는 결의의 함성관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 맞서서 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저항 이걸 볼 수가 있죠. 네, 오늘도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듣고 갑니다.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잃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기자와 아나운서를 거쳐서 지금 배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독립의 역사를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으로 오시게 되면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 특히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했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꼭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우리의 아픈 역사와 그 아픔을 이겨내고
나라를 지켜온 우리 독립운동가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삶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애국 선열들, 오로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그러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오늘 이렇게 쌤과 독립기념관을 둘러보고 나니까 다음엔 어떤 장소에서 함께하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또 우리 또 함께 계속 해야죠.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이었습니다. 저는 배우 전예지였습니다. Three, two, one.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하여 집에서 즐기는 선거 블록놀이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신청을 하면 선거 블록을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